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고 또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발 관세 쇼크에 기업들의 움직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치열합니다. 삼성은 애플과 손잡았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부품을 삼성 미국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우선 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뭘 만들기로 하는 건가요? 이미지 센서라는 부품입니다. 네. 우리 스마트폰에는 뭐 우리 갤럭시든 아니면 아이폰이든 네.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요, 이제 우리 갤럭시도 갤럭시고 또 아이폰도 아이폰이고 자체적인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맺었다라는 저 계획은 그 이미지 센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애플이 오더를 내리는 것을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그동안에 소니가 저 아이폰은 전담하다시피 저 이미지 센서라는 것들을 만들어 와 줬는데 일본 기업 소니가. 맞습니다. 네. 저것이 우리 삼성전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거를 오피셜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애플이었다. 뭐 과거가 테슬라였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관행이지만 네.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애플로 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애플이 삼성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경쟁사잖아요, 그래도.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미중 갈등에 따른 그 관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미중 경제 전쟁 하에서 관세 회피를 위해서는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제품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 관세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애플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을 선택을 함으로써 관세를 갖다가 회피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이 나노 프리즘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 관련 부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삼성과 애플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한때는 한 20년 정도 된 경쟁 관계였는데 한때는 특허 소송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 재작년 애플과 삼성의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게 삼성전자 광고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사과를 한 입 깨물고는 그대로 믹서기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사과 갈리더니 이게 주스로 변한 겁니다. 당시 삼성이 사과가 상징인 애플을 저격했다. 이런 해석도 나왔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또 애플도 삼성을 또 겨냥한 듯한 또 광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갤럭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 그게 뭐 힘든 일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갤럭시는 관심 없는데요 이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지금 LA로 가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삼성과 애플 과거 광고로 이렇게 신경전이 정말 눈에 두드러질 정도였었는데요.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정도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대 강자로서 스마트폰 시장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에서도 서로 조롱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소송전까지 불사하던 그런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러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그다음에 미중 경제 전쟁 하에서 공급망 재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지 관심이에요. 지금 두 회사의 이런 협력 분야가 지금 잠깐으로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미지 센서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 것 같은데
애플 것만 이제 요번에 계약이 체결한 거고요. 샤오미도 실은 스마트폰에서는 상당히 강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지 네. 센서도 삼성전자가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을 통해 가지고 뭐 삼성, 애플의 큰 전략적 제휴 여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우리 이제 플립이라고 해서 S7 시리즈 나오게 되면서 네네. 카메라 접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거예요. 카메라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검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도 애플도 내년부터 2027년부터 이야기도 나오지만 폴더폰, 플립폰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앞서갔던 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이미지 센서 분야, 이 카메라 분야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뭐 더 많이 물량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영원한 친구도 네. 영원한 적도 없겠죠. 저는 글로벌 사업의 좀 냉혹한 현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차도 미국 GM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또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현대차하고 GM이 5종의 신규 차량 모델을 갖다가 공동으로 개발하여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미하고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서 중형 픽업 트럭, 그다음에 소형 픽업 트럭, 소형 승용차, 소형 SUV 4종하고 그다음에 상용 전기 밴 1종을 포함해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역할 분담 차원입니다. 네. GM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픽업 트럭의 강점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는 소형 자동차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두 자동차 회사가 협력을 해서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그다음에 판매망 이런 거를 공유하게 되면 강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협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시점이 지금 워낙 미국과 한국 기업의 이런 라이벌 관계에다가 또 미국과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런 기업에게는 관세를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각국 정부랑 반도체 기업들은 이 영향이 무엇일까,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일까 찾는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긴 했어요. 네,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저 100% 발언을 좀 일종의 해프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할 거다라는 약속만 하면 저게 100% 관세는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때 한 투자한 약속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인정해 주나 안 해 주나라는 그런 또 갈등도 있었는데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로이터, 삼성전자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바이든 때 약속도 있지만 지금 앞서 말한 애플과의 모스틴 공장 파운드리도 있고요. 테슬라의 칩도 만들어지고 있고 증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네. 막 그런 부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만 하면 뭐 100%는 아니라고 해서 주가가 실은 더 빠르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네네. 간밤에 미국 엔비디아가 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죠? 엔비디아 같은 네. 경우에는 TSMC로부터 대만에서부터 이제 만들어 오는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이면도 살펴보니까 TSMC도 때문에? 약간 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있는 척했는데 앞서 표에 나온 그 1,600억 달러 외에 3,000억 달러 투자를 또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SMC 주가도 거의 5%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실은 우리에게는 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최국 대우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연합은 반도체와 의약품에서 15%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안전 마진은 15%. 물론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말을 바꾸기는 하지만 네. 또 그런 것들이 안심이 돼서 큰 충격은 뭐 우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반도체, 해외 반도체에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지도 잠깐 나왔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미국 지도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자 현황, 설립 계획에도 있고 지금 99%까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까지 나오네요. TSMC 아까 말씀하신 대만의 TSMC는 지금 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러면 뭘 겨냥을 한 걸까요? 지금 뭐 중국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 그 경제 성장을 주도할 AI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에서 핵심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이 현재는 대만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미국 내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의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삼성, SK, 그다음에 TSMC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SMIC 같은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대로 100%에 달하는 품목별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목표 때문에 지금 100% 품목 관세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슈는 네.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일본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두 협의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마지막에 정상회담에서 공식 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미국에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관세 면제 관련된 거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가 일이 있을 수 무조건 있다. 네. 좋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갈 뺏기는 수 것입니다.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은 또 우리 국내 경제에서는 안 좋은 일이라서 무조건 우리에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와 제재 이 협박을 하고 있는 어떻게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이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은 또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브릭스 국가들 관세 청구서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정책을 막을 잠재적 위협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안티 트럼프고 바로 이 브릭스 국가들의 연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 먼저 보고 보면 브라질이 있죠. 러시아 있죠. 네. 중국 있죠. 인도가 인도. 있는데 네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남미니까 우리가 미국과 가깝다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친중으로 이 차이나 머니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특히 중국 철강은 거의 중국 철강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룰라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뭐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마지막이 인도인데 우린 인도는 거의 미국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죠. 파키스탄은 중국 편. 근데 지금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인도에 대해서 지금 50% 관세를 때리고 있고 인도는 트럼프에게 반발합니다. 근데 뭐 러시아 원유 때문이기도 한데 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여기에 이란을 위시한 중동 세력 있죠. 터키까지 연대를 하게 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중간 선거 그 이후에 저는 이들 국가의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트럼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몰아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3개월 연장을 해줄 것도 같은데 결코 마지막 타겟은 중국이니까 중국도 네. 가려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저게 지금 문제인데 실은 오늘이 러시아의 휴전 관련한 트럼프가 준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8일. 그러네요. 현재까지는 네. 시장에서 러시아도 뭐 협상 잘 됐다고 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모여서 협상한다고 해서 긍정적이지만 만에 하나 오늘 지나고 내일인데 러시아가 또 딴 말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4개 국가와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는 저는 두고두고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복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제는 아까 말씀하신 브라질, 인도 50%씩 관세를 부과를 받고 그 수장들이 전화를 또 1시간씩이나 했다고 해요. 앞으로 지금 주시에서 봐야 된다고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그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가지고 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대응하는 거는 뭐 협상 전략 차원에서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여러 가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화죠. 달러화로 뭐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국제 결제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차세대 국제 결제 시스템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 관련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국이요? 예,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 국가들까지끼리의 연합만으로는 이게 미국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연합을 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결국은 미국에 어느 정도 응해가지고요. 뭔가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미국이 재편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이 최종 서면 합의 전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25일쯤 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리스크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산 외국인들의 자금을 출처를 확인을 했더니 갖가지 탈세 혐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국세청은 이 외국인들의 이 탈루 혐의 한 3천억 원까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이게 네. 한 40% 가까이가 한국계 외국인, 그리고 대부분 국적은 미국이랑 중국이라면서요. 네. 이게 좀 놀라운 것이 국세청이 그동안 좀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했던 사람이 49명밖에 안 네. 되는데 이들이 탈루한 액수가 3천억 정도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탈루도 어떤 식으로 좀 했을까? 세금을. 네. 가장 좀 많았었던 것이 이제 탈루 소득을 이용한 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가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매입할 때 그 돈의 출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출처 자체가 좀 의문스러웠다. 뭐 법인세, 유령법인을 활용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저렇게 편법 칭여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임대 사업을 펼쳤는데 그 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분류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 49명을 이제 중국과 미국인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계 외국인, 우리가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알아야 뭐 한국 부동산도 매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시민권 가진 또 이런 어린 친구들이 네, 있어서 네, 네. 앞서 이제 두 번째 사례 이 소위 말하는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도표 하나 나갔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동안 많이 샀었더라고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들을 산 경우에 그 경우에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탈루 혐의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뭐 무주택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뭐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뭐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수법, 뭐 편법 증여라든지 뭐 임대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용, 뭐 신분 정보, 특히 뭐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 번호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제도의 허점을 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분정보 혼용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다시 이제 규제를 손봐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뭐 국내 내국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부동산 규제를 지금 적용받지 않아서 좀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지적은 역차별 논란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는 적발이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자체를 좀 법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걸 일일이 우리 국세청이 따져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사건건 조사 방식이 아니라 입법적인 차원에서 필요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동등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는 했을 때 맞는 그 규제랑 똑같이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필요하고요. 많이 좀 탈루하는 수법이 여권 번호도 썼다가 어쩔 때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썼다라고 하면서 같은 인물이 약간 다른 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부동산 취득 부분은 저는 따로 관리할, 뭐 단기적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앞서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는데 6억으로 또 주담대도 막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우리 국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집주인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막 강남을 다 싹쓸이해 간다. 이게 사실이든 루머든 팩트든 그건 되게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만남,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997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완전히 당시 재경부 재무부의 밑 아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니까 한국은행은 따라와 이제 이런 어떤 주종 관계였는데 예전에요. 예, 네. 예전에요. IMF 외환 위기 때 터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강력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또 보장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지나왔다가 한 2019년부터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혼자 이 정부 기획재정부 혼자 뭘 하고 꾸리기에는 이 컨트롤 타워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과의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협력이라든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측면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분위기가 요즘은 네. 이렇게 좀 토론이라든가 만남 자체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윤철 이번에 이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역시도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서 내 미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크게 좀 협조를 하자라는 또 그런 효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F4가 생각이 나요. 지금 F4 그러면 파이낸스 4 이래가지고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그리고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이렇게 F4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생각해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 F4들 회의 열어가지고 이걸 좀 최소화하는 방안 같은 게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새 정부는 금융 경제 부처로 조금 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F4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 정부 하에서도 정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가 금융 안정, 물가 안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금융 안정, 특히 가계 부채, 급증세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응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당국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책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F4 회의를 정례화해서 금융당국, 그다음에 기재부, 한국은행이 만나가지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위가 없앤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F3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근데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업무가 원래도 엮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를 쏙 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업무를 또 어디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금융위가 없어지게 되면 또 어디 하나가 또 강력한 힘을 갖는 곳이 또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좀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조는 일단 금융위 자체에 대한 폐지는 가긴 갈 것 같은데 이걸 좀 너무나 단기간에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세세한 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 부총리는 한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팀이 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은 총재는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돕고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잘 협력해서 도약해 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